대표님이 리뷰를 이제 5편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제목이 영성숙 프리더웨이를 읽고 이거인 거예요. 당연히 이제 대표님 쓰신 줄 알고 이건 탈락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있었어요. 제목만 보고 열어보지도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읽어봤더니 정말 여성분이 쓰신 거예요. 프리더웨일이 문예지 가을호에 발표한 거라 지금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문예지 소설을 읽고 리뷰를 남겨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감사하기도 했고, 코로나 시대의 싱글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가정과 또 회사 내 어떤 영역을 다루고 있어서 이렇게 코믹 발랄 이런 소설이 아니어가지고 제 소설의 설정에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엄마로서, 회사원으로서, 살림꾼으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학부모로서 그 모든 곳의 총합은 나일 테지만 나는 어디에도 없다고 느낀다. 난 어디에 있나? 나는 누구에 있나? 나의 슬픔도 끝나지 않고 자꾸 화가 난다. 이런 감상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리뷰를 읽다가 저도 막 갑자기 마음이 막 울컥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말한 그 단계 때문인 것 같아요. 독서, 공감, 호감.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즉각적인 호감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제 제 소설을 구절구절 인용해 주시면서 수경과 우상호가 수족관 속 한 쌍의 고래들이라면 수경에게 우상호는 바다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문의 해석인 점을 굉장히 분명히 해주시고 있고, 또 우리는 무엇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나, 우리는 고래를 자유케 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또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소설을 읽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고 자신의 경험과 어떤 사유를 통합적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냥 저로서 그냥 너무 감사한, 우리가 오늘 이제 비평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이제 찬찬히 이야기를 해봤었잖아요. 이 리뷰를 조금만 더 만들어 본다면, 프리더웨이를 읽지 않고 이 리뷰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줄거리 요약이 선행되면 이제 프리더웨이를 읽지 않으신 분들도 유연하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리뷰 자체가 텍스트의 원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결부시키는 글쓰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진실된 영역에서 자신의 독후 활동을 완성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독후 활동의 경우에는 배설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하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감정을 해소하는 어떤 배설의 영역에 더 가까워서 서평이나 비평으로 나아갈 이유나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글쓰기 자체로 이미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이 저는 읽지 않은 책인데, 저도요. 콘크리트의 섬을 읽고.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읽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저자, 제목, 출판사, 인용문의 쪽수와 같은 출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짝 아쉬웠지만 이 리뷰는 또 다른 색다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리뷰는요, 줄거리 요약이 조금 충실합니다. 첫 문장부터 로빈슨 크루소의 전복적 오마주로 불리는 이 책은 상징과 은유, 아이러니가 가득한 문학 작품이었다. 이제 메이틀랜드는 주인공이겠죠? 주인공 이름이겠죠. 근데 자신의 제규어를 과속으로 몰다가 세 갈래의 고속도로가 모이는 교차점에 생겨난 약 200m 길이의 삼각형 형태의 교통섬에 추락하고 이곳에서의 탈출을 꿈꾸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를 요약을 해주고 바로 자신의 의구심과 질문을 책을 모두 읽기 전에는 의아했다는 거죠. 탈출기가 겨우 이 섬에서의 탈출하는 과정이 한 권의 소설로 만들었다고? 너무 단순하지 않나? 뭐 이런 인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줄거리를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시면서 메이틀랜드가 어떻게 쉽게 발견되거나 이곳을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서술해 놓고 있고, 또 이제 읽다 보면 굉장히 이 소설의 줄거리를 충실하게 요약하면서 자신의 의구심과 어떤 질문들을 탐색하고 모색하려는 시도, 이런 부분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작가와 소통하고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능동적인 독서를 이끌어낸 작품이었다. 지적 만족도와 재미가 모두 뛰어난 소설이었다. 이런 식의 어떤 자신의 감상과
이 작품의 소개와 함께 이 작품을 읽어볼 만하다라는 자신의 가치 판단을 결부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리뷰가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소개글이죠.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만의 확고한 가치 판단이 결부돼 있으니까 지적 만족도와 재미가 모두 뛰어나? 그럼 이건 읽어봐야지라는 정말 제대로 된 리뷰어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멸망의 정원. 이거는 읽다가 이거를 떠올리긴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너무 눈으로 빔을 쐈죠? 죄송해요. 근데 일단 이 소설은요, 앞에 두 편과 또 달라요. 리뷰의 방식이 또 색다른데, 초반 도입부에 줄거리를 써놓고요. 주인공이 세이치인데 퇴근길에 이름 모를 역에서 홀린 듯 내린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떠나온 곳을 잊은 채 동화 같은 세상에서 살아간대요. 그런데 자신이 잊고 있었던 현실 세계로부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하고 현실 세계는 멸망해 가고 있는 찰나에 어떤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가 도착한다라는 거죠.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미지의 존재 땡땡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하늘에 떠있는 존재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인 뭐 이런 식으로 이 줄거리와는 별개로 자신의 부연 설명을 덧붙여 놓고 있어요. 혹시라도 어떤 오해와 오독을 방지하기 위해 독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써놓은 거죠. 이 당구장 표시. 그렇죠? 당구장 네, 표시. 이 당구장 표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비평에 들어가면 각주 처리할 수 있는 이 미지의 존재를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지 이제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연 설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비평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또 특이할 만한 것이 이 리뷰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세계관, 공리와 개인, 물질의 노예, 뭐 이런 식의 소제목이 3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이 쓴 글에 제목을 붙인다는 건요, 자신이 쓰고 있는 단락을 한 번 더 요약한 거예요. 한 번 더 요약해서 나는 이런 것을 제안하거나 제시하고 싶다. 요 소제목에 중점적으로 결시켜 이해해달라. 라고 더 적극적인 소통 행위인 거죠. 비평에서 큰 제목과 소제목을 붙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 글에 제목을 붙이는 것도 필연이 필요한 행위예요. 큰 제목은 지금 없죠. 멸망의 정원 스테파 고타로를 읽고인데 이 큰 제목을 달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리뷰가 또 특별했던 거는 고타로 작가님의 작품 속 세계관은 매우 독특하다라는 명제 아래 기존의 작품들 뭐 야시, 가을의 감옥, 천둥의 계절, 초제, 금색기계, 멸망의 정원에 이르기까지 현실 세계와 걸쳐있는 이계의 모습이 매력적이다. 동화와 디스토피아적 면보가 뒤섞인 그로테스크한 작전이 인상적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비평적 자세에서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의 연관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소개글의 형태이지만 전작주의자의 작품 분석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야기의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아,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작가의 세계관을 일별하려는 비평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푸니가 의미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설이 세워지고 그 가설의 어떤 유의미한 해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리뷰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 저항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만 보면 너무 멋있어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물질 저항력? 길러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물질 저항력이 뭐지? 라는 또 의문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 저항력을 이 리뷰어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혹은 인용했는지 아니면 만들어낸 조어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의 논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근거와 인용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평론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질 저항력 이런 단어 겉멋 아닌가요? 물질 이것이 저항력? 겉멋이 아니다라는 걸 해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겉멋 아닌가요? 네. 마지막 작품인데 네, 이 마지막은 이제 한 분이 2편의 작품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폭풍의 언덕을 쓰신 것을 뽑아봤어요. 근데 이 리뷰는요, 제가 읽고 나서 그냥 바로 생각했어요. 이분은 소설 쓰셔야 된다.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화술이 너무 느껴지는 이 작품을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읽은 건 중2. 가슴속에 품은 흑염룡을 개떼처럼 사육할 수도 있을 그 무렵 애들에게 자아 찾기 위해 고전문학 필독서가 얼만큼 노잼이었을지
상상만 하자. 하라는 것만 안 하고 싶고 공부 말고는 죄다 재밌었던 나에게 희대의 미친놈이 주인공의 로맨스가 얼만큼 파격적인 사랑을 받았을지 말해 뭐할까. 이야기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제독은 제독이다. 미친놈인 건 알았지만 캐서린 무덤 파헤치는 만큼 미친놈이었나 싶었고, 뭐 이런 식으로 주요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고, 스토리가 리브에게 받은 어떤 감화 같은 것들도 계속 써주고 계시고, 이게 마지막에 저 너무 웃었는데, 죽어서 드디어 새갓살 성공. 셋이 같이 사는데 성공했대요. 그래서 제 이상형은 다하시, 갑자기 뭐 이런 낯설 상태로 작성된 독후감을 밝힙니다. 근데 이런 구절이 사실은 SNS에서 기대해볼 만한 그런 글쓰기의 유형인 것 같아요, 사실상. 왜냐면 이렇게 쓰기가 절대 쉽지 않고 작가에게 선천적인 축복이 있다면 입담을 타고나는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입담은 연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타고난 어떤 언어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 언어와 언어를 조합했을 때 그것이 어떤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나 센스가 있어야 하는데 이분은 소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막힘없이 술술 나아가는 것 같아서 단순히 폭풍의 언덕 리뷰를 넘어서서 이 입담을 한번 다시 들은 느낌? 이 리뷰를 리뷰할 것이 없고 창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작가님 너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좀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요. 재밌었으면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작가님 모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요? 네. 다음에는 또 제가 구상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모실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재밌었으면 네. 좋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